총 상금 3천만 달러가 걸린 구글 루나 X 프라이즈 대회 GLXP는 달에 착륙선을 보내 달 표면을 500m 주행하고 고해상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제일 먼저 지구로 전송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2천만 달러 상금을 수여합니다. 참가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구글은 전 세계 엔지니어와 기업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로봇 우주 탐험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해 2007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총 29개 팀이 도전장을 던졌으나 최종 5개 팀으로 압축됐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 선장이 한 말입니다. 이날 전 세계인이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며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었고 이로써 수천 년간 우리 인류에게 신화와 동경의 대상이었던 달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성공으로 미국은 20세기 인류의 과학기술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우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설치한 레이저 반사경을 통해 달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고 달에서 가져온 암석을 분석해 지구와 태양계의 기원도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폴로 계획을 통해 개발된 첨단 미래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컴퓨터, 레이저 등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수기, 선글라스, 골프채, 형상기억 합금, 의류 등 일상생활에까지 사용되면서 20세기 과학문명 발달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성공으로 인류는 본격적인 과학기술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지구를 벗어나 먼 우주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인문학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자, 구글이 달로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닿을 수 없는 거리다 보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인간은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의 의미는 결국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욕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달에 대해서 우리 문학 작품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셋 mom이 저술한 장편 소설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 잘 아실 텐데요. 자, 1919년대에 나온 소설이었죠. 자, 그 소설에 등장하는 중년의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이 찰스 스트릭랜드인데요. 자, 이 중년의 남자 주인공은 사실은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했다고 하죠. 자, 이 주인공은 그 달빛 세계의 마력에 이끌려서 현실 세계를 대변하는 육펜스의 세계를 탈출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달과 육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과 육펜스에서 달의 의미는 무엇이고 육펜스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스트릭랜드 이 주인공이 결국 간절하게 도달하고 싶은 곳, 하지만 그 생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곳, 그런 곳이 바로 달이라는 곳이었고요. 육펜스의 의미는 결국은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자기의 이상향인 달을 위해서 현실인 육펜스를 내던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육펜스는 뭔가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문학 작품에서 달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을 한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곳, 하지만 도달할 수 없었던 곳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학 작품인 한유주 소설가의 달로라는 소설에서도 달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한유주 소설가는요, 특히 그 함축적인 은유와 어떤 지적인 사유로 유명한 그 표현 방법으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자, 이 달로라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현대 문명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달로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달의 뒷면에는 자, 아름다울 무수한 바다가 있고, 많은 시인과 소년들이 그곳에 발을 담그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바라한 문장들은 너무 무거웠고, 소년들은 너무 어렵고, 또 나이를 먹은 후에는 어느 순간 노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타박이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하지만 갈 수 없었던 곳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달에 가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제목 중에 하나인 구글이라는 기업이 달에 가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자, 구글 루나 X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줄여서 GLXP라고 하는데요. 자, 구글이 후원하고요. 자, 비영리 법인인 엑스프라이즈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 프로젝트는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그 엔지니어라든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우주 탐험 방법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루나 X 프로젝트의 그 대상이 바로 뭐냐면요. 달의 착륙선을 보내서 달 표면을 500m 정도를 주행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행하면서 그 해당 그 달의 고해상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지구로 전송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구글 루나 X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등 하게 되면요, 2천만 달러의 상금을 주게 되고요. 전체 총 상금은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 29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자, 경합을 벌여서 마지막 2017년도에는 최종 5개 팀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 인도, 일본, 다국적 팀, 요 5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그렇죠. 달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그 달, 더 크게는 우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우주재단에서 그 산정한 세계 우주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353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규모는요, 10년 전인 2005년도에 1,767억 달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궤도에서 운영 중인 위성의 숫자도 지난 10년 동안 74%가 증가해서 1,381개가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점점 이러한 그 우주 산업 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우주 산업에는 굉장히 그 많은 창업자들하고 모험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우주 생태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달에 우리가 가고 싶은 욕망을 구현시켜주는 대표적인 최초의 우주선이 바로 아폴로 11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폴로 11호는요, 자, 1969년도입니다. 1969년도 7월 20일이었죠. 그날 인류 최초로 달에 그 사람이 착륙을 한 것이고요. 그때 첫 걸음을 내딘 사람이 바로 그 아폴로 11호의 선장인 닐 암스트롱입니다. 자, 닐 암스트롱은 자, 이러한 그 최초의 달을 밟은 후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자, 이러한 아폴로 11호는요, 자, 미국의 그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탐사 그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아폴로 계획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그래서 나사에서 유인 우주 비행 계획을 그 만든 게 바로 아폴로 계획이고요. 1960년도부터 1972년도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을 달에 착륙을 꼭 시켜야 되고요. 저 착륙한 이후로도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게 목표인 프로젝트가 바로 아폴로의 계획이었고요. 이 아폴로 계획 그 하에 아폴로 1호부터 17호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 중에 이제 최초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그 아폴로가 바로 아폴로 1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폴로 12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첨단 미래 기술들이 발전이 되었었는데요. 자, 우리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기술들이었죠. 컴퓨터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또 정수기, 선글라스, 그 골프채, 형상 기억학급 의류라든가, 자, 이러한 품목들은 이런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러한 아폴로 계획은 우리 20세기의 어떤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폴로 11호에는 3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그 11호의 선장이 바로 닐 암스트롱이고요. 자, 아폴로는 그 사령선이 있고 착륙선이 있습니다. 사령선의 조종사가 바로 마이클 콜린스고요. 착륙선의 조종사가 바로 버즈 올드린이라는 그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가게 되었는데요. 자, 아폴로 11호가 그 달에 착륙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착륙선이 있고 사령선이 있는데요. 착륙선 이름이 바로 이글이고요. 사령선 이름이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글에는 자, 암스트롱 선장하고 올드린 2명이 탑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이글은 사령선인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를 해서 그래서 달 표면에 착륙을 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은 3명의 우주인 중에 실제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은 2명이었고요. 1명은 사령선 콜롬비아에서 계속 남아서 달 궤도를 순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달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사실은 또 비즈니스로 해서 뭔가 그 장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달을 판 사나이라는 소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자, 과학소설 분야에서는 그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분이 1951년도에 그 저술한 SF 소설 이름이 달을 판 사나이고요. 이 달을 판 사나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바로 디디입니다. 디디. 자, 디디는 억만장자 사업가인데요. 자, 본인이 어릴 때부터 달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꿈을 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달 여행 프로젝트를 그 구현하기로 동업자들한테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달에 가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돈까지 동원하는 어떤 자금 마련을 통해서 달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디디가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주인공들에게 결국 달을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공들은 왜 이런 달을 샀을까요? 이때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달에 가면 굉장히 많은 우라늄과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응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경영자 중에 한 명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자, 제프 베조스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죠. 아마존닷컴은 1995년도에 인터넷 서점으로 처음 출발하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오픈 마켓이라든가 또는 그 유명한 전자책 킨들이라든가 또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에코, 무인마트 뭐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 보니까 2017년도 기준에는요, 이로서는 뉴욕 주식시장에 시가총액 2등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 그 경쟁 기업이었던 월마트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닷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이다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요, 2000년도에 우주 개발 회사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이 블루 오리진에서는 저궤도 우주 관광 상품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저궤도 우주 관광 상품에 의하면 캡슐이라는 우주선을 일단 하나 만듭니다. 그 캡슐은 좌석이 6개입니다. 그리고 각 좌석마다 12m 높이의
창문을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로켓에다가 이 캡슐을 탑재를 하고 결국은 로켓을 통해서 미국의 지구의 저궤도에 진입을 해서 11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출시 가격은 1인당 30만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3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 사업을 하는 또 다른 경영자가 바로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영국의 버진 그룹의 회장입니다. 자, 버진 그룹은 주로 이제 항공이라든가 미디어, 관광이라든가 기차, 또 우주여행, 금융과 같은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400여 개의 계열사 갖고 있는 일종의 그룹인데요. 자, 이 리처드 브랜슨은 2004년도에 우주여행하는 회사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 회사에서 하는 우주 프로젝트가 바로 우주선 VSS 유니티입니다. 자, VSS 유니티 사업은요, 앞서 설명드린 제프 베조스랑 조금 비슷한 사업인데요. 일단 모선에다가 VSS 유니티를 실어 놓고요. 지상으로부터 15km까지는 모선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선에서 다시 VSS 유니트는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로켓 엔진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높이가 한 지상으로부터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VSS 유니티에 탑승한 여행객들은 창문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우주를 감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리처드 브랜슨 사업의 가격은 1인당 25만 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가 여러 유명 연예인들 한 700여 명이 사전 예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만큼 우리가 달에 가고 싶은 욕망을 잘 대변한 사업이 바로 이런 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달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가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사실은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최고 경영자죠. 자, 앨런 머스크는 이런 전기차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어떤 독특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자,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주 개발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이퍼루퍼라는 음속 운송수단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달 사업은 주로 스페이스X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는 사실은 페이팔이라는 전자 결제를 해주는 회사였죠. 페이팔을 만들고 나서 2002년도에 이베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때 매각 대금이 좀 굉장히 어마어마했거든요.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다음 연도 2003년도에 테슬라 모터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회사명은 테슬라 모터스였습니다. 자, 이 테슬라 모터스, 테슬라는 엄청난 성장을 해서요. 2017년도로 와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GM이나 포드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 자동차 1위에 등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는 우주 사업은요, 2018년도에 민간인 2명입니다. 민간인 2명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이 바로 앨런 머스크의 계획인데요. 이 2명은요, 탐사선에 타고 일주일 동안 달 궤도를 비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달을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달 궤도를 비행하면서 달을 관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 이 앨런 머스크의 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유명한 경영자들조차도 달에 가고 싶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사업에 일단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이 달에 대한 어떤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달에 사람을 처음 도착시킨 국가가 1969년도에 미국이었다면 두 번째로 도착시킨 국가가 1970년도에 러시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세 번째로 이제 중국이 달에 사람을 도착시키게 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폴로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그 당시 운영 규모가 25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지금 1970년대 규모라고 하니까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여러분들이 그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달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루나 계획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3단계 탐사 계획을 통해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각 국가들이 왜 달에 이렇게 연연해 할까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달에 엄청난 광물이 많다는 겁니다. 헬륨3라든가 여러 가지 광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두 번째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더 달이 아닌 더 우주로 나가기 위한 달이 출발지나 경유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우주선을 쏘는 것보다 달에서 우주선을 쏘게 되면 발사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을 기반으로 해서 더 넓은 우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각국의 어떤 야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하나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통과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안 이름이 바로 아폴로 달 착륙 유산 보전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하면요, 아폴로가 달에 착륙을 해서 어떤 인공적인 흔적을 남겼다면 그 부분을 미국의 어떤 그 미국 국립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 부분이 결국 미국의 어떤 지역 국립역사공원이 된다면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달을 미국의 어떤 영토화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1967년도에 유엔에서 선언한 우주조약에 위배가 됩니다. 우주조약 2조에 의하면요, 달을 포함한 우주는 어떤 특정 국가의 주권에 귀속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유엔의 어떤 우주조약과 미국의 어떤 그 의회 법안하고는 상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각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기업이나 국가나 달에 가고자 하는 욕망들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글이 달로 가는 이 시대에 과연 달에 도착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도착을 했다면 과연 어떤 측면을 살펴볼 건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 오스터라는 분이 1989년도에 저술한 소설 달의 궁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는요, 자, 그 인생을 배워나가는 세 명의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세 명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달이 그 차고 지고 이렇게 하듯이 성공하고 퇴락하고 뭐 이런 그 여정을 통해서 뭔가 성장해 가는 방법을 발견한다는 뭐 그런 소설인데요. 자, 이 소설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 달 위를 처음 걸었던 거는 그해 여름이었고요. 자, 그때는 굉장히 그 앞길이 그 구만리 같은 젊은이였지만 어쩐지 그때부터는 미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뭔가 더 이상의 어떤 욕망,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끝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그 달이 어둠 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눈 한 번 떼지 않고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달에 가서 더 이상의 어떤 욕망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그쵸, 우리가 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달의 뒷면을 처음 경험한 마이클 콜린스인데요. 자, 마이클 콜린스는 앞서 설명드린 아폴로 11호의 3명의 우주인 중에 착륙선에 탑승하지 않고요. 사령선에 혼자 남아서 달 궤도를 돌았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그럼 마이클 콜린스는 달 궤도를 도니까 당연히 달의 뒷면까지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최초로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콜린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이클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달은 우리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달의 영토를 침범하는 게 옳은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을 착륙한 사람 2명이 있고요. 또 달의 뒷면을 본 마이클 콜린스의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떠올린다면 결국 인간은 달을 정복을 했지만 결국은 달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또 다른 달을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문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인간 간의 어떤 거리를 인정해야 되는 게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글이 달로 가는 이 시대에서도 인문학은 그렇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달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만 달의 뒷면에 어떤 이면이 있는지를 생각하듯이 우리 엄청난 기술 진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인문학적인 생각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제로 앞으로 이제 그 16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